저는 중소기업을 40년 넘게 운영해온 이상배입니다.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회사를 일구었지만 이제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이 들었네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55세인데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이지만 회사에 중역 한 자리에 앉혀놨더니 도박에 빠져 회사 돈을 횡령하고 갖은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둘째는 50세고 제가 젊을 때 실수로 낳은 자식입니다. 본처가 데려와 키웠지만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성격이 너무 포악해서 아내가 이 자식 키우느라 참 고생 많았죠. 직원들도 이 자식한테는 벌벌 떨어요. 하물며 나한테도 막말하는 건 기본이니까 이 자식한테는 무서운 사람이 있겠어요? 막내는 48세인데 본처의 자식이지만 술에 여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비서만 3명을 임신시켰다가 합의금으로 해결했죠. 회사 밖에서는 뭐 셀 수도 없죠. 이제 저도 85세, 서서히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도박꾼, 폭군, 바람둥이. 어떻게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셋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세상을 살고 제정신인 자식이 없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중에 누구한테 물려줘야 할지. 요즘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도박에 빠져 학교도 중퇴하고 책임감이 생기면 나아지려나 했지만 회사 돈까지 손대기를 여러 번. 회사 자르겠다고 경고도 주고 협박도 해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회사에 들어와서도 비자금을 만들어 도박하다 걸려서 제가 겨우 무마시킨 적도 있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뿐입니다. 둘째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똑똑해서 회사 돌아가는 상황 파악이 빠르고 어떤 일도 단시간에 숙지하고 본인 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죠. 일도 잘하고 추진력도 결단력도 있고. 문제는 성격이 너무 과격해서 문제예요. 직원들이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이 직원들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벌써 폭행으로 고소당한 게 3번이나 되네요. 막내도 일은 잘해요. 머리도 좋고 센스도 있는데 여자 문제만 아니면 벌써 이혼만 2번이고 지금도 직원들과 바람 피우는 중이래요. 이래서야 어떻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8년 전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큰아들은 절대 안 돼요. 도박하다가 회사 망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데려와서 키웠지만 그 애 성격으로는 직원들 다 도망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내는 더더욱 안 돼요. 여자 문제로 회사 이미지 다 망가뜨릴 거예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그렇게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어서 잘 경영해 줄 사람을 찾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동의한다면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아내의 말이 다 맞았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하고 둘째는 점점 더 포악해지고 막내는 요즘도 스캔들이 끊이질 않고 아내가 보고 싶은 밤이면 번쩍 일어나 앉습니다. 여보,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큰아들은 요즘도 밤마다 카지노를 드나든대요. 비서한테 들었어요. 한 달 전에도 회사 거래처 사장한테 큰 돈을 빌려서 도박했다가 문제가 됐죠. 둘째는 지난주에 또 사고를 쳤어요. 직원이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책상을 발로 차고 서류를 던지고 폭행하고 결국 그 직원이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막내는 얼마 전에 또 스캔들이. 이번에는 거래처 사장 딸과 불륜이래요. 그것도 모자라 비서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밤마다 사진을 봅니다. 40년 동안 일군 회사인데 이 아이들 중 하나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우리 자식들 회사 물려주기 전에
잘 지켜보고 결정하세요. 아내의 마지막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몇 년을 지켜보고 기다려줬던 아들들.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전문 경영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형 기업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 중에서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죠. 아버지, 들리는 소문이 사실은 아니죠? 너희들 하는 짓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풍족한 생활에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줘. 유학 보내줘.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 그래서 진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실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남한테 회사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회사에 몇 년을 희생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네! 도박을 아직도 못 끊고 너 같으면 너 같은 아들 입에 회사 한몫에 털어 넣어주겠냐?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제는 진짜 도박 끊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물려주시고 제가 정신 못 차리면 그때 가서 내치셔도 되잖아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저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집안이 편안하죠. 안 그래요? 돌아가.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아버지, 진짜 그렇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격분했죠. 우리가 있는데 왜 남을 찾으세요? 저 능력 충분히 되고 이 정도 회사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러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은 경멸하고 비난하는 눈빛이셨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너는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 거냐? 모든 일을 완벽히 잘해도 한 가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성은 어떻게 할 건데? 그 괴팍한 성격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알잖아? 각자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많이 기다리고 그만큼 기회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아들들은 각자가 찾아와 자기가 적임자인 이유를 저에게 설득했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지금 물망에 오른 전문 경영인이 둘 있어요. 삼성에서 20년 일한 사람과 현대에서 25년 일한 사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전문 경영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아들들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큰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서 찾아와 아버지, 제가 도박 끊을게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갑자기 직원들한테 친절해졌어요. 아버님 보세요. 제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 화도 안 내고 막내는 여자 관계를 정리했다며 회사에 매일 나와 일만 하고. 하지만 전 알아요. 이게 다 임시방편이라는 걸. 회사만 물려받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어제는 새 아들이 함께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남한테 회사 주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는 이제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서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데 둘째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형,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아버지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냐? 내가 장남은 아니지만 실력으로는 내가 제일이잖아. 친구와 나누는 대화였는데 청부살인까지 논의하고 있더군요. 2억이면 돼?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둘째의 목소리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없애주면 안 될까? 내가 2억 줄게. 착수금 5천 먼저 주고 끝나고 1억 5천 줄게. 친구가 깜짝 놀라 물었대요. 야, 너 미쳤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 줄 거래.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 돼.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않냐? 내가 비록 이렇게 살긴 하지만 난 못하겠다. 누가 알겠어. 늙은이 사고 났다고 하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번에는 청부살인 부탁받은 친구가 비서실장 친구여서 운 좋게 알게 됐다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지 잠이 오질 않네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기른 자식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 줄은. 친구는 거절했다지만 둘째가 다른 사람을 알아볼까 겁이 납니다. 둘째가 친구에게 거절당했지만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낼 정도면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인 이야기가 나온 뒤로 둘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직원들한테 친절해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다 가식이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밤새 잠을 못 잃었어요. 40년을 일궈온 회사도 회사지만 내 목숨을 노리는 게 내 자식이라니. 그래도 내 핏줄인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 성격이 과격해서 걱정이에요. 했던 게 생각나네요. 큰아들은 도박꾼이고 막내는 바람둥이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요. 내일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째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음모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큰 일 치르시기 전에.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 자식이 날 죽이려 한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는 물론이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테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경비를 더 강화하고 비서실장에게 둘째의 모든 통화를 감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 영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회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전문 경영인을 두고 새 아들은 등기이사로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들은 경영권은 없지만 수입은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 견제할 수 있겠죠. 이제 곧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특히 둘째가 어떻게 나올지 가슴이 무겁네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전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먹은 아침 메뉴가 뭐였지? 비서한테 하루에 몇 번씩 같은 걸 물어보고 중요한 회의 시간을 자꾸 착각하고 아까 누구랑 통화했더라? 하면서 혼잣말도 하고 그런 저를 보고 둘째가 내 건강을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먼저 한 수 둬야지. 내가 날 없애기 전에 이제 서서히 치매 증상을 더 심하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중요한 결제도 실수한 것처럼 하고 사람 이름도 자주 헷갈리는 척하고 이러다 보면 둘째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테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한 번 더 타달라고 하고 가끔 직원 이름을 헷갈리는 척도 했죠. 김 과장 아니, 박 과장이었나? 자네 이름이 뭐였지? 회의 때는 중요한 안건을 깜빡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오늘 회의 안건이 뭐였더라? 그러자 둘째가 더 세심히 수상한 눈빛으로 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들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기더니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게 보이네요. 아버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 요새 정신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 전 계속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증상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테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중요한 계약서를 잘못 읽는 척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나? 회의실에서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지금이 몇 시지? 아, 오늘이 며칠이더라. 둘째 놈의 살인 계획은 잠시 멈춘 것 같아요. 비서실장 말로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아버지가 치매가 오시나 봐.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아웃될 것 같아. 큰아들과 막내도 수군거리더군요. 아버님 상태가 심각해. 이러다 회사 물려받기도 전에. 의사를 데려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네요. 가끔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식을 두고 있으니 낮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밤에는 조용히 전문 경영인 영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출신 김 부사장과 현대 출신 박 부사장. 두 사람과 비밀리에 만나 회사의 미래를 논의했죠. 회사를 세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독립 경영 체제로 아들들은 등기이사로만 남기고 실질적인 경영은 참여할 수 없게 자식들은 제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안심하는 눈치예요. 큰아들은 여전히 도박장을 드나들고 둘째는 살인 계획을 잠시 접은 것 같고 막내는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네요. 전 계속 연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지? 하지만 밤이면 변호사, 회계사들과 만나 경영 승계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죠.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40년. 이 회사를 일구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혼자 보냈던가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사소한 속마음 한마디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비서실장? 그는 충직하지만 결국 직원일 뿐. 변호사, 회계사. 그들은 모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자식들은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렸고 밤마다 혼자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걸까? 회사에 올인하다가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한 걸까? 이런 생각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사겨야 하니 더 괴롭네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매일 밤 울고 있습니다. 혼자서. 오늘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어봐도 대답이 없네요. 낮에는 치매 환자 연기하느라 정신없고 밤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위한 서류 작업. 이 모든 걸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끔은 골프장 같은 데서 다른 회장님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순 없죠. 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창밖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봅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한 결정일까? 사업과 가정 사이에서 한밤중 사무실에서 오래된 장부들을 뒤적여봅니다. 1980년 첫 공장을 지을 때 1990년 해외 수출을 시작할 때 2000년 매출 500억을 돌파할 때 회사는 성공했죠. 연매출 1000억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직원도 300명이 넘고 해외 지사도 여러 곳.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큰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것도 모르고 둘째의 폭력적인 성격도 바로잡지 못했고 막내의 방탕한 생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회사만 알지. 아이들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오르네요. 아내도 마지막까지 여보, 이제 좀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그 말을 했는데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회장. 하지만 실패한 아버지. 못난 남편. 책상에 엎드려 눈물이 흐릅니다. 돈은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서 오늘도 당신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소. 내가 이 나이 85세가 되어서야 당신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닫다니. 여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세요. 회사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그렇게 미뤄왔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큰아들은 도박꾼이 되었고 둘째는 날 죽이려 하고 막내는 여자 문제로 말이 많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우리 자식들 잘 부탁해요. 그 부탁 하나 제대로 못 지켰소. 이제 와서 자식한테 살해당할까봐 치매 연기나 하고 밤마다 혼자 위스키나 마시고 이게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니.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새 아들을 생각하며 사무실 한편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큰아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앞날이 창창했는데 도박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미뤘던 게 이런 결과를. 둘째가 직원을 때렸다는 소식에도 회사가 더 급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방치했더니 막내의 여자 문제도 젊어서 한때는 그럴 수 있지. 나이 들면 저절로 고쳐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돈은 벌어다 줬지만 정작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네요. 진정한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니 이제 와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식이 생기고 도박과 바람둥이가 되었다고 한탄한들. 이건 다 제 잘못이지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았네. 사무실에서 새 아들의 인사평가 기록을 다시 펼쳐봅니다. 큰아들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업무 능력도 있는데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 회사 돈까지 손대고 둘째, 실력은 제일 좋은데 성격이 포악해서 직원들이 다 떠나가고 게다가 이제는 날 죽이려 하고 막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영업도 잘하는데 여자 문제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아이들은 등기이사로만 남겨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봐주다가 40년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데 한숨만 깊어지는 밤입니다. 어느 날 아침 새 아들이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 계약서도 자주 헷갈리시고 둘째가 이어받았죠. 직원들 이름도 계속 잘못 부르시고 막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제는 중요한 회의 시간도 착각하셨다면서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연기가 통한 거죠. 그래. 나도 요즘 자꾸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아.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하지만 그들은 모르겠죠. 제가 밤마다 착실히 경영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아침 새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강남에서 제일 좋다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네요. 거기는 의사도 24시간 상주하고 호텔 같은 시설에 식사도 인류 호텔 출신 셰프가. 속으로 또 웃었습니다. 그래. 날 요양원에 보내고 회사를 차지하고 싶은 거지. 아버님, 이제는 푹 쉬셔야죠. 회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지만 그들은 모르죠. 제가 이미 준비해둔 것들을.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서류들. 이사회 안건들. 그래. 나도 이제 쉬고 싶구나.
허약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지막 작전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이제 곧 아들들이 요양원에 가자고 하겠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산 분배 계획. 모든 걸 꼼꼼히 챙기고 있어요. 40년 일군 회사를 이렇게 끝내는구나. 씁쓸하지만 이게 최선이겠죠. 내일이면 변호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고, 모레는 이사회, 그리고 다음 주면 요양원으로.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회사만큼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전이 날 아침, 회사의 모든 임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 제 곁에서 회사를 일궈온 동지들, 아침 일찍부터 회의실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과 임원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새 아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난 의도적으로 조금 힘없는 모습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죠. 전문 경영인 선임 안건, 회사 조직 개편안, 이사회 구성 변경. 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둘째는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또렷했죠. 하지만 회사의 미래는 확실히 지켜놓고 가려고 합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새 부문으로 나뉘는 사업 구조 새로운 이사회 구성.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한. 그들도 제 아들들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회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어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입장했고 새로운 경영 체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은 반발했지만 이미 모든 건 결정된 후였죠. 이사회 투표는 만장일치. 드디어 40년 회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본사 대강당.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퇴임식이 거행됐습니다. 40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첫 공장을 지을 때부터 함께한 김 부사장은 눈물을 훔쳤고 20년 전 신입으로 들어와 이제는 임원이 된 이전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아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회사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저는 떠나지만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 기념패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회사를 둘러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늦은 밤, 시내의 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자식들 모르게 김 부사장, 박 부사장과 마지막 계약을 체결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도 자리에 함께했죠. 이 계약으로 더 이상 새 아들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전문 경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당부했습니다. 40년 일군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부 조항들. 경영권은 완전히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 새 아들은 등기이사직만 유지, 실질적 경영 참여 불가. 연간 배당금만 받을 수 있음. 5년간 이 체제는 변경 불가.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김 부사장이 진중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모든 계약이 끝났네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숨겨진 계약식. 호텔 라운지를 나서며 마지막 비밀을 전문 경영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실은 제가 가진 모든 주식을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제 아들이 받게 될 배당금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이게 될 겁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죠. 이미 한 달 전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자제분들은 아십니까? 김 부사장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아마 내일쯤 알게 되겠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돈만 쫓다가 가정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은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야 조금은 당신 말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 소중한 것 다 잃고 남은 오직 한 가지, 돈, 모든 재산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회사 지분 90%는 사회복지재단으로, 개인 재산은 소외계층 장학금으로, 별장과 골프 회원권도 모두 기부. 남은 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생활비 정도. 아마 내일이면 자식들이 알게 되겠죠. 큰아들은 또 도박빚 갚을 돈을 잃었다고 화낼 테고, 둘째는 분노로 책상을 부술지도 모르고, 막내는 또 바람 피울 돈이 없다고 원망하겠죠.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자식들. 이제라도 그들이 제 발로 설 수 있기를. 여보, 우리 돈은 이제 좋은 일에 쓰일 거예요. 자식들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겠죠. 각자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길. 창밖의 달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 바다와 논과 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농가. 앞으로 제가 살아갈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도 회사의 번잡함도 없는 곳. 그저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며 새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 직접 고추도 심고 상추도 가꾸고 참깨도 심어볼까 합니다. 자식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을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논밭,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여보, 이제야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릉의 작은 농가에 막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큰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 돈 한 푼 없이 우리를 내쫓으시다니. 둘째의 거친 고함,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막내의 애원하는 소리. 그들 뒤로 고급 외제차 3대가 보이네요. 마지막까지도 허세를 부리는구나. 너희들 어떻게 여기를 찾았니? 문을 열어주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까짓 시골 구석을 찾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둘째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진정들 해라. 이미 모든 건 끝난 일이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새 아들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아들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와서 재산까지 다 남에게 주시게요?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둘째는 더 격양된 목소리로 이러고도 아버지십니까? 날더러 죽이려 했다고 의심하더니 이제는 우리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노인네 노망 나더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난 조용히 의자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큰아들은 도박으로 회사 돈을 날리고 둘째는 날 죽이려 했고 막내는
여자 문제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됐다. 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강릉 농가의 낡은 마루에 앉아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원망 가득한 눈빛 속에서 문득 제 잘못이 보이더군요. 그래. 이건 다 아버지 잘못이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돈만 벌었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으니. 새 아들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어요. 큰 아들아. 내가 도박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돈으로만 막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 무엇하겠니? 그래도 꼭 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 둘째야. 내가 화를 못 참을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번도 곁을 내어준 적이 없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막내야. 내가 방황할 때 아버지가 옆에서 길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살았다. 모든 일을 돈만 달랑 줬으니 너희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더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마루에 내려앉은 달빛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이 드는 마루에서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는 모르는구나.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너희들은 도박으로, 여자로, 낭비로 날려버렸어.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도박꾼을. 말을 자르고 이어갔습니다. 더는 거짓말하지 마라. 몇 번이나 그 말을 들었는지 아느냐. 둘째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재산을 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에게가 아니다. 그 돈은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거다. 너희처럼 낭비되지 않을 거야.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버님의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그동안 너희가 한 일들을 보면 더는 이 돈이 너희 손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없구나. 창밖의 달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아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40년간 번 돈은 하루하루 피땀 흘려 모은 것이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해외 출장으로 몸이 부서져가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야. 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도박판에 수억을 날리고 둘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직원들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 막내는 여자 관계로 회사 돈을 물쓰듯 했지.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돈은 이제 장학금이 되어 가난한 학생들을 도울 거고 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거야. 너희처럼 헛되이 쓰이지 않을 거다. 돈의 가치를, 그 무게를 모르는 너희에게 더 이상 이 돈을 맡길 수는 없구나. 달빛이 마루에 깊게 들이우는데 새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둘째가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죠. 막내는 밖으로 뛰어나가 화분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애비를 죽이려 했다고? 그래, 한번 죽어보시지. 둘째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난동을 부려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큰아들이 무릎을 꿇더니 곧바로 일어나 들고 있던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농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는 새 아들. 그들의 모습이 이런 결정을 한 제가 옳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네요. 차라리 아버지를 여기서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시 찾아오자. 둘째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도 돌변했어요. 그래, 여기서 끝내버리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잃을 게 없잖아. 하지만 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모든 서류는 법적 절차가 끝났고 내가 죽어도 너희에겐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 거짓말. 당장 변호사를 불러. 둘째가 시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그때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전 모든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안전장치를 해둔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을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혐의, 협박 및 폭행 시도, 재물손괴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 둘째의 살인 청부 음모 녹음 파일, 어제 저녁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농가 곳곳에 설치해둔 CCTV 협박 음성,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둔 동영상. 회장님, 정말 자식들을 고소하시겠습니까? 경찰서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이 아이들도 정신을 차리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았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릉 농가의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내 피부치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큰아들, 유학까지 보냈는데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둘째,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살인까지 계획하고, 막내, 센스 있다고 칭찬했는데 방탕한 생활로 망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좋은 학교 보내고 용돈 넉넉히 주고,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자식들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 줄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지 못한 내 잘못이겠지. 강릉 농가의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이네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사업에선 성공했지만 가정은 실패했고, 돈은 벌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잃었고, 회사는 키웠지만 자식들은 망가졌네요.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었던 걸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40년. 회사를 위해 달려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 아내와의 저녁 식사, 아이들의 운동회, 가족여행 그리고 따뜻한 대화. 돈이 전부일 것 같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이제와 돌아보니 성공한 사업가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텃밭에 심은 고추나무에 달빛이 비칩니다. 늦게나마 이제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려 합니다. 작은 마루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동네 복지센터 봉사활동 시간표를 적어 내려갔어요. 월요일 치매 어르신 돌봄 봉사, 수요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금요일 장애인 복지관 봉사. 골프나 치면서 시간 낭비하긴 싫어서 남은 생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어제는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봉사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돈만 쫓던 인생.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보려 해요. 여보, 내가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려 해요. 늦진 않았겠죠? 텃밭에 고추도 가꾸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이게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농가의 처마 밑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평생을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도 없이 해외 출장 다니고 자식들 운동회 참관 수업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여보, 나중에 지금은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그렇게 미루다 영영 못 본 거죠. 돈을 벌수록 욕심은 더 커져갔고, 매출 100억 찍고, 500억 찍고, 1000억 넘기고, 그 사이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갔네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비싼 차 사주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모두 놓쳐버렸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인생. 이제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며 걸어가려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도 보고 노을도 보면서